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한독 정상회담에서 숄츠 독일 총리가 과거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눈물과 피땀으로 점철됐던 파독 근로자들의 삶이 재조명됐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외교 슈퍼위크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정주영 회장의 꿈을 손자인 정의선 회장이 복원했습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모델이기도 했던 포니 쿠페의 어제와 오늘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EU, 즉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숨가쁜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했습니다. EU의 대통령과 의회 의장을 만난 윤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핵심 발언부터 보시겠습니다. 양자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 간 전략 대화를 신설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와 EU 정상의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무려 8년 만입니다. 공동성명의 핵심적인 분야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요? 네, 그린 보건 디지털 이제 이런 핵심 의제로 한 EU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굵직굵직한 외교의 줄기가 제대로 방향 잡혀가고 있다는 것은 뭐만 했다 하면 십몇 년만 내지는 뭐 8년만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외교의 추세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지금 제 방향으로 찾아가고 있다라는 해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함께 세 사람이 함께 손을 맞잡은 모습을 이제 보셨는데요. 예. 핵심 의제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 기후, 환경, 에너지 전환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린 협력, 또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백신이나 의료 대응 체계에 있어서의 보건 분야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고 또 뭐 디지털 분야는 물론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린 보건 디지털의 파트너십을 강화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북한, EU는 우크라이나를 전선으로 한 러시아 문제가 안보의 최대 현안이죠. 그래서 한 EU 정상회담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보 분야의 공감대가 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으며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The European Union will never accept the DPRK'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s a normal state of affair. And just like we do not accept Russia's military aggression against Ukraine, we condemn the DPRK's constant nuclear saber rattling. We stand firmly by the Republic of Korea. 우리는 굳게 한국의 동반자로 서 있을 것이다. Stand firmly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두 정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북한의 핵 개발을 싸잡아서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죠?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그 외교 또 장면인데 펀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상당히 또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사입니다. 네. 한국 문화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유엔 차원의 북핵 대응도 있지만 EU 차원의 북핵 대응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걸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규탄 성명을 윤석열 대통령과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이 공유를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국 EU가 한 목소리를 낸 내용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도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 글쎄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유엔 차원의 전 세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목소리가 크고 영향이 있냐? EU거든요. EU가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EU와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무대가 만들어진 것. 거기에 우리가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 결국엔 한국이 승리할 것이라는데 한 EU 정상 간의 의견이 일치됐다. 이런 발표도 나왔습니다. 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얻은 경제적인 성과를 좀 요약해 봐야겠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칩스법이나 IRA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국 우선주의거든요. 자국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상대 측에서는 그것이 이제 손해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윤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국빈 방문해서도 그 전기차 보조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실무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은 차원에서 EU와도 그 탄소세나 혹은 원자재법, 반도체법에서 우리에게 제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그 산업 정책 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급망 산업 정책 대화, 그러니까 SCIPD로 확대해서 올해 안에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고요. 예. 윤 대통령이 이제 기존에 미국의 IRA에 대해서 그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지금 유럽에서는 이것을 핵심 원자재법 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무역하는데 큰 제약이 없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캐나다 정상과의 이 회담을 시작으로 시작된 외교 슈퍼위크 드디어 이 한 EU 정상회담을 끝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한독 정상회담에서는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60여 년 전 당시에는 서독이었습니다. 독일로 건너가서 피땀 흘려 일했던 대한민국 광부와 간호사들의 얘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먼저 요약 영상으로 보시죠. Außerdem jährt sich 2023 zum 60. Mal der Abschluss des deutsch-koreanischen Anwerbeabkommens, mit dem koreanische Bergarbeiter nach Deutschland kamen. Das war 1963. Und etwas später, 1971, durften auch Krankenschwestern aus Korea bei uns begrüßt werden. 수령만리 2역에서 모국에 대한 혁명을 맞은 우리 광부들은 말없이 조국을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금 영상에도 잠시 보였지만 한독 정상회담이 열렸던 용산의 대통령실 배경에는요.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제가 된 이 그림 바로 파독 간호사 출신의 화가로 유명한 고 노은 선생의 작품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가까운 친척분 중에 파독 광부가 계시고 간호사가 계시는데 네. 정말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밖에 안 납니다. 정말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 1964년 잿더미가 된 나라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독일에 갔고 그래서 독일과의 관계가 결코 가벼울 수가 없고요. 우리가 독일하고의 특별한 이 인연. 그런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 대통령실에서 방명록을 썼는데 바로 뒤에 파독 간호사의 그림이 걸려 있는 겁니다. 저 그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가슴 뭉클할 수밖에 없는 이 그림이고 이 방명록을 작성하고 난 이후에 이 숄츠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이 정말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림에 대한 품평이라기보다는 이분의 그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때
파독 강부와 간호사분들의 벌어들인 그 외화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저는 그것을 의미하는 아름답다, 분더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배 소장님의 그 친척 중에도 파독 광부가 계시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 생명의 화가라고도 불렸던 고 노은 작가님, 자 어떤 분인가요? 1946년생으로 작년 10월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조금 더 살아 계셨더라면 정말 더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70년에 독일의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는 서독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근무하고 있던 그 병원에 그 간부 한 분이 집에 왔더니 웬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보통 솜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간호장이 추천을 해서 병원에서 최초로 전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27살에 함부르크 예술대학 회화 전공으로 진학을 해서 이후 1990년부터 약 20년간 한국 여성으로는 최초로 함부르크 예술대학의 정교수로서 후학을 양성을 했고요. 정교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아까 그 그림에서도 이제 물고기와 새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가 되어 있었는데 주로 자연물의 소재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생명의 화가로도 불렸는데 네네. 유럽에서는 그 프랑스 중학 교과서에 그림이 실리기도 하고 바우하우스 등 초청해서 각종 비엔날레의 초대 작가로도 활동을 하셨고 그 독일의 미헬 슈타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네. 이 시립 그 미술관에 개인으로는 그 영구적으로 그 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의 아주 정말 족적을 남긴 그러한 예술가로서 자리매김한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함부르크 예술대의 정교수셨고 20년 넘게 또 본인의 그 연구소장 코너를 갖고 있는 대단한 작가였다. 이분이 서독 간호조무원 출신이었다. 대단하군요. 올해 65세인 숄츠 총리는 사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활동할 때는 아주 어린 그런 소년이었을 텐데요. 한국인들 덕분에 독일의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 이런 이례적인 칭찬을 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준비한 결과 그렇게 해서 나온 멘트라고 봐야겠죠? 그럼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60, 70년대 독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한국인의 파독 강부, 간호사, 그리고 누굽니까? 차붐. 차범근을 기억합니다. 차범근 선수. 그럼요. 네. 그래서 숄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들이 오고 파독 간호사들은 우리 독일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말 그대로 라인 강의 기적에도 이 파독 강부분들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한독 수교가 무려 140주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독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했는데 독일과 협력할 게 참 많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고 또 상당히 양자 이 역학 부분도 앞서가고 스위스뿐만 아니라 스위스 연방공대를 윤석열 대통령도 방문해주고 이런 데서 협력할 것에 대해서 숄츠 총리가 정말 진정성 어린 마음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실제로요.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 정부는 당시의 서독 정부와 경제와 기술협력 의정서를 맺었고 이후에 강부와 간호사 파견 협정이 이루어집니다. 당시의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부 독일에 파견된 우리 광부는 함보나 에시바일러, 크로크나 에센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독일 광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월 수입은 650마크에서 950마크까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월 평균 100달러 정도를 가족들에게 송금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영만리 타국에서 산업전선에 이바지하고 있는 우리 광부들에게 많은 위문 편지를 보내 다 같이 그들의 행운을 빌어줍시다. 당시에 저렇게 서독으로 갔었던 광부와 간호사들 덕분에 한국의 산업화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죠. 인프라 구축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19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70불이었습니다. 미화 70달러.
그러니까 북한에도 못 미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하던 이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서독으로 간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은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씨앗 내지는 어떤 분들은 한국 경제 발전의 시감자 역할을 했다. 이제 네.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데 1963년에 일진 123분이 네. 광부로서 처음으로 이제 파독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분들이 받은 월급이 한국 평균 근로자 임금의 8배였었다고 합니다. 대단했군요. 그리고 또 한국 장관보다도 월급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그분들이 거기서 잘 썼겠습니까? 우리 또 이 정신이 있잖아요. 전부 거의 아마 전부 최소한의 그 생활비 빼놓고는 전부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이것이 그 뭐 외화나 모든 면에서 너무나 부족했던 우리나라에는 정말 씨앗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과거의 김포공항의 모습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때는 김포에서 다 떠났죠. 당시 이 고국을 위해 떠난 이분들 정부는 잊지 않았습니다. 1964년 12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부인 유경수 여사와 함께 나선 서독 방문길에 독일 북서부 루르 지방의 뒤스부르크에 있던 함보른 광산을 전격적으로 방문합니다. 한마디로 눈물바다, 눈물천지였다는 당시의 영상 돌아보겠습니다. 함보른 광산을 방문했습니다. 태극기의 물결 속에 600명의 우리 광부들과 간호원의 눈물겨운 환영을 받은 박 대통령 내부는 깊은 감회의 눈시울을 적셨고 수령만리 2역에서 모국의 대통령을 맞은 우리 광부들은 말없이 조국을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국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베풀어진 환영식에서 박 대통령은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이라도 닦아놓자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 내부는 광부들의 숙소를 두루시 절하며 이들의 생활을 일일이 살폈고 파고다 담배 등 모국의 선물을 전하면서 이들의 향수를 달랬는데 이날 박 대통령을 맞은 광부들은 친부모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영상에도 나옵니다만 당시 박정희 대통령 부처는 곱게 모셔뒀던 한복을 꺼내 입고 강당을 가득 메웠던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과 함께 우느라고 연설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 이게 당시 보도로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눈물 바다였습니다. 그때 1964년 12월 10일 디스부르크 지역의 함보른 광산을 전격 방문하거든요. 되게 추운 날씨였어요. 그렇습니다. 12월이었죠. 그때 말 그대로 고이 모셔뒀던 그 한복을 입고 간호사분들이 또 강부분들이 나왔는데 정말 이때의 상황을 방금 전에 우리가 뉴스 전해드렸습니다만 박 대통령을 맞은 강부들은 친부모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다. 왜? 이역만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영상을 보면 자꾸 눈물만 나오는데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우는 모습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울고 이 300여 명, 전체적으로 한 600여 명이 됐다. 다 울었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로 말 한마디를 더 할 수가 없는 상황. 그 이상 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생한다 하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저 지하 300m, 400m 내려가서 강부 일을 한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왜? 우리 파독 강부 이후에는 터키, 튀르키예에서 대규모로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독일에서 또 강부가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어려웠던 일들을 정말 해냈다. 아까 우리 김현준 평론가 말씀대로 저때 보내줬던 그 귀한 돈들이 우리 씨앗이 됐고 씨감자가 됐던 거죠.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당시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한국 집으로 송금한 돈은 매년 미화 5천만 달러가 됐습니다. 그때도 큰 돈이지만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당시 대한민국 GDP의 2%에 이르는 규모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독일로 건너갈 때 그 조건이 3년 동안은 귀국하지 못하고 그가 최소한의 연금 이런 거를 적금 형태로 들고 일정액은 반드시 고국으로 송금을 한다. 이런 조건으로 이제 갔었다고 해요. 네네. 그 당시에 뭐 영화 같은 데도 나옵니다만 그 선발할 때 최초에 광부 500명 모집할 때 4만 6천 명이 지원을 했었다고. 어마어마하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격 심사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또 그중에는 정말 뭐 대학도 졸업하고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일종의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라는 그런 느낌으로 독일을 네. 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강과 또 라인강의 기적을 동시에 이루는 디딤돌 역할을 했는데 당시 그 시대상을 보면 삼자의 요구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인데 삼자다. 네. 네. 독일의 입장에서는 광부를 해줄 사람들이 인력난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전후에 한국을 지원해야 되는데 독일 정부가 꼭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지원 요청이 있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화도 벌어야 되고 실업난이 너무 심하니까 이분들이 좀 나가서 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삶, 젊음을 바쳐가면서까지 우리 광부와 간호사가 독일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나중에 대학 교수도 되고 훌륭하게 많이 된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명문대 출신들도 대거 지원을 했었어. 그분들이 광부와 이 공부를 병행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파독 광부하면 젊은 세대가 기억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시장이죠. 천만 영화였습니다. 당시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 황정민 씨가 월남에서 배를 고른 이 가족들을 위해 천신만고 끝에 이 서독 광부로 가는 장면, 그 오달수 씨와 함께 가는 장면이 화제가 됐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현대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영화 국제시장 아니겠습니까? 그 장면에 보면 내 인생을 해도 행복했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독일 파독되는 광부 역할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 영화상에서도 이 탄광이 함몰되는 바람에 극적으로 구출되는 네.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되고 간호사 역을 맡은 또 배우하고 또 결혼하는 장면도 나오지 저게 않습니까? 바로 김윤진 씨예요.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또 글로벌 스타인 김윤진 씨가 이제 극적에서 연기를 했는데 그때 간호사를 이제 연기를 간호사와 광부들의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는 영화적 설정이었습니다. 바로 아주 더 의미 있게 의미심장하게 저 장면이 구성이 됐는데 바로 저 장면을 보고서 파독 광부분들 내가 영화 속의 황정민이었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잊혀진 과거를 우리가 묻히는 게 분통이 터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시 그대로 조명되는 것 같아서 감개무량하다 이런 또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말을 꺼내서 화제가 되게 했던 올라프 숄츠 현 독일 총리는 방한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우리말로 자신의 SNS에 감사 인사를 남겨서 이게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어로 윤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한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분단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한국이 기후 클럽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뜻을 한국어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남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이 되었다가 이제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DMZ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한국 분단이 여전히 슬픈 일이지만 한국을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고 사실상 독일이 그 당시에는 우리 6.25 전쟁 당시에는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지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음에도 전쟁 끝난 후 정전협정이 지난 후에 1954년에 우리 부산에 야전병원을 지어서 5년 동안 30여만 명을 치료를 하고 네. 또 의료진을 양성하는 이런 일들도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는 그 전쟁 중이 아니었음에도 후에라도 의료 지원국이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의료 지원국 독일을 공식 인정하면서 깊은 연대를 표시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숄츠 총리의 방한이 더욱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숄츠 독일 총리는 또 윤 대통령에게 올해가 이 한독 수교 140주년이다. 앞서 배종찬 소장이 얘기했었는데 그만큼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독일 방문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예. 가능할까요? 숄츠 독일 총리가 환대에 너무 감사하다. 우리 한글로 그렇게 또 트윗에 올렸듯이 방독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가능하다. 지금 응답을 일단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나오고 있는데 뭐 연내 가능성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연내 독일 답방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140주년을 또 의미 있게 되새기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내로 그게 뭐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내 답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할아버지 정주영 회장 때 디자인의 컨셉만 공개가 됐던 차가 있죠. 바로 포니 쿠페입니다. 이 차가 손자인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노력으로 복원이 됐습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백투더퓨처에서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 자동차 드로이안의 모델이기도 했던 바로 그 차인데요. 주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In 1974, Hyundai Motor Company unveiled the Pony, its first ever model produced on South Korean soil. 이 때문에 나는 크고 앞서갔다 이래서 그것은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뭐 제네시스다 소나타다 하지만 현대차를 세상에 알린 첫 원조 모델 바로 조랑말이 그려진 포니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생산 자동차였는데요. 추억의 포니 직접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In 1974, Hyundai Motor Company unveiled the Pony, its first ever model produced on South Korean soil. To work alongside Giugiaro, Hyundai dispatched a team of product engineers to Italy. Assisting them was Mr. Lee Chung-gu, who later went on to become president of the company. 네, 이 포니가 워낙 유명해서 집집마다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는데 김현주 평론가 집에도 저 포니 원조 모델 있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감색, 뭐 이제 어른들은 곤색이라고도 표현을 네네. 했었는데 그 색상이 아마 제일 많지 않았었나 싶어요. 감색 모델 포니 원 상당히 우리 아버지가 오래 타셨는데 이 포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970년대의 그 시대상을 조금 알고 봐야 됩니다. 당시에 석유 파동이 1차, 2차에 거쳐서 있었거든요. 오일 쇼크라고 했죠. 오일 쇼크가 있었죠. 1973년에 1차 쇼크는 어떻게 보면 그 산유국들이 그 석유를 무기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있었다면 79년에는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제2차 석유 파동이 오면서 당시에 1974년에 모토쇼에서 쿠페 모델까지 함께 컨셉카로 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75년도에 포니 1은 제대로 양산이 됐습니다만 이후에 굉장히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서 쿠페 모델은 그냥 그때 당시에만 반짝하고 양산이 되지 못하면서 사라지는 그런 위기에 처했었죠. 네, 과거 추억까지 소환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컨셉으로만 남아있다가 대량 생산은 무산됐던 그 포니 쿠페가 예. 완전히 복원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도면도 유실이 돼서 아예 이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당시 디자인을 맡았던 이탈리아에서 이 도면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대차 디자인하면은 그 디자이너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도 지금은 그렇지만 한때는 정말 자동차 강국이었어요. 그럼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 브랜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대량 생산되는 차량으로서는 뭐 60년대, 70년대 이탈리아 유명인데 그때 이 주지아로 이 이탈리아인인 이 디자이너가 이제 이 포니를 디자인했던 건데 그때 이제 쿠페 아까 저 정의선 회장 옆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 주지아로 전설적인 자동차 디자이너인데 이걸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 포니 쿠페 좀 살려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설계도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포니 쿠페를 드로이안의 이 백투더퓨처 영화에 나오는 드로이안의 모델이 되기도 했던 그러니까요. 이 포니 쿠페인데 그래서 이탈리아로 전화를 해본 겁니다. 아니 혹시 저기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디자이너들은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거 안 버려요, 디자인.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주지아로 이 회장이 방문을 한 겁니다. 방안을 내서
아이고 내 복원해 드릴게요. 이렇게 돼서 이제 복원이 됐더니 농담 삼아 이제 이 주지하로 이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디자이너가 아예 아이오닉 그 한 대 좀 주세요. 내 아이오닉 5죠. 그렇죠. 아이오닉 5를 달라는데 최신형 전기차. 많은 분들이 아니 이 사람이 이탈리아의 명차들도 많은데 왜 아이오닉 5 달라는 건데 이 아이오닉 5의 디자인이 포니를 개성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 이거 좀 가졌으면 좋겠다 했더니 농담으로 던졌는데 저기서 이제 아이 드릴게요. 이렇게 또 진행이 됐다 그러네요. 네. 지금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는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당시 디자이너였던 이 주지알로 씨, 포니 쿠페를 디자인하면서 영감을 받았고 영화 백투더퓨처의 타임머신 차 드로이안입니다. 이 차를 디자인했다. 그러니까 그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영화 속 장면 아닙니까 저게? 그렇죠. 네. 저 흰머리의 브라운 박사죠. 네, 유명한 닥터 브라운. 마이클 제이 폭스가 이제 주연을 했었고 지금 저기 등장하는 저 차가 어떻게 보면은 포니 그 쿠페를 원조로 해서 만들어진 차다.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같고 유사해요 컨셉이. 그렇습니다. 그 쿠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이제 문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봐도 그 디자인의 모양새가 좀 요즘 트렌드에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랍기도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영화에서 이제 의뢰가 왔을 때 포니 쿠페를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로 해서 네. 그 저 드로리안 그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영화 소품으로 쓰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초거리 소환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백투더퓨처가 이제 1, 2, 3, 4로 이 제작이 그렇죠. 됐잖아요. 네. 81년에 이제 드로이안이 등장하니까 네. 74년에 무산됐던 아이디어가 이제 시기적으로 예, 몇 예. 년 있다가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겠죠? 7년 뒤에 반영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앞서가는 디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와서 이 포니 쿠페의 디자인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당시에 74년 생각하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네. 그 당시에 지금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을 때 혁신적인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여러 가지 79년대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도 있고 양산은 못됐지만 그만큼 혁신적인 디자인의 모델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배 소장도 말씀을 했지만 현대가 요즘 그 부각시키고 있는 대표적 전기차가 바로 이 아이오닉 5 아니겠습니까? 예. 이 포니의 디자인을 살린 전기차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번에는 영감을 얻어서 이게 이제 수소차 모델로 다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뭐 수소 연료전지 차량일 수 네. 있는데 그만큼 이제 수소와 같이 결합이 돼서 에너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49년 만에 복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포니 쿠페가. 근데 이게 첨단 연료 시스템인 수소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차가 다른 외국의 브랜드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이 수소차 차량이거든요. 네네. 이게 앞서가고 있는데 그 포니 쿠페를 복원하면서 수소차로 복원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 N-Vision 74. 그러니까 네. 74니까 이게 74년도라는 건데 지금 게시판에서 양산해다고 해달라고 난리예요. 네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자동차 산업 분야를 좀 연구해 보시면 알겠지만 양산이라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콘셉트카에서 어느 정도 엔진까지 장착을 해서 복원 정도는 되는데 양산은 아주 또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댓글에서 이게 한결같이 염원이 되면 외국에서 이 정도면 나도 사겠는데 하면은 양산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현대자동차가 추억의 차들을 되살려내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1년도에는 속칭 그랜저가 이제 이 각이 졌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고요. 여러분들 드라마 모래시계에 나오는 그 백야 소리, 노란 단풍잎 일으키면서 줄지어 오던 그 자동차들이 바로 이 각그랜저 아니겠습니까? 그랜저 1세대를 말하는 건데 이 그랜저 1세대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가 나왔던 거죠? 그렇죠. 각그랜저는 이름을 누가 좀 잘 붙여준 것 같아요. 진짜 심하게 좀 각이 지어 있기는 했었는데요. 2021년에 이 각그랜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기차가 새로 이 컨셉카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74년부터 포니1이 생산이 됐었다면은 이제 뭐 50년 이상 정도의 양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그 유산
헤리티지 차원에서 그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새로운 개념들을 지금 선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동차 산업도 그러니까 그만큼의 지금 이미 역사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1세대 디자인을 계승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지금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대차가 그래서 7세대 그랜저 지금 선보이고 있죠. 6년 만에 새로 공개를 했는데 이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은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보면 뭐든지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잘 나갔던 것을 복고하면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컨셉이 좀 들어왔다고 봐도 되나요? 요즘 젊은 층들이 그리고 굉장히 그 복고, 과거를 그냥 구태스러운 것을 보지 않고 새롭게 승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요즘 그 사회상의 그 약과 마케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들 입맛에 맞는 간식이었는데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이거 굉장히 맛있고 또 그 전통에 기반해 있지만 굉장히 새롭다라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일종의 이런 복고 마케팅이 자동차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쫀득이도 업그레이드되는 쫀득이가 나오고 이 마케팅의 세계가 참 재밌습니다. 네. 미래차로 업그레이드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지난해 개봉한 넷플릭스 영화죠. 서울 대작전. 여기서는 추억의 차량들을 과거 모습 그대로 보여줘서 또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억나는 추억에 소환되는 현대차 브랜드가 각 그랜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특히 장면인데 각 그랜저가 워낙 각이다 보니까 각도기로 갖다 대고 싶어요. 포니 픽업도 있었는데 이 포니 픽업은 요즘으로 치면 이제 영업용 화물차입니다. 저 차예요. 예, 저게 기름을 하도 적게 먹어가지고 기름 냄새만 맡아도 달리는 거 아니냐. 그런 농담이 있었죠. 그런 이야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런 현대차의 이 옛 브랜드, 이 레트로 차량들을 지난해 개봉한 넷플릭스 서울 대작전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등장을 한 배경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현대차에서 영화 서울 대작전에서 이제 요청이 왔나 봐요. 그래서 이 올드카 좀 지원을 해달라 했더니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겠죠. 지원해주겠다. 그러면서 워낙 또 이 영화 촬영하면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시승 프로그램도 운영을 뭐 했다고 합니다. 네.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렇게 복고의 열풍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올드카, 그 옛날 차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추억의 차들을 다시 탄생시키고 있는 것은 단순히 복고 열풍 때문이라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른바 혁신 DNA를 일깨우기 위해서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단순한 과거 복고로 하려면은 옛날 걸 그냥 내놔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다가 뭔가 새로운 걸 얹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혁신의 DNA를 거기다가 얻는다는 거죠. 미국에도 보면은 그 클래식카라 그래서 예전 차들을 갈고 닦고 조이고 뭐 부품도 다 단종되고 튜닝이죠. 그렇죠. 네. 새로 해가지고 그걸 잘 보존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모빌리티의 이 혁신 DNA는 그것과는 또 새로운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젊은 층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거기에다 새로운 것을 얹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고자 하는 내지는 그것을 쫓는 이런 그 마케팅이나 경영 전략 차원에서의 그 도입도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대차 그룹의 CCO,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로 있는 루크 동커볼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네요. 네. 미래 모빌리티를 위해서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혁신의 DNA를 이와 같이 새로운 개념으로 전략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네. 자, 이런 현대차 전설의 시작은 역시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포니가 이 고 정주영 회장의 도전과도 같이 시작을 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한국에서 차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의 고 정주영 회장의 유행어 그러면 해봤어 이거거든요. 임자 해봤어. 그렇죠. 임자 해봤어 이거거든요. 그런데 74년에 이 폰이라고 하는 고유 모델을 만들어냈죠. 이게요 1년 6개월 만에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일본의 기술 또 우리가 이 자동차 선진국의 기술들을 벤치마킹 했을 겁니다. 근데 대단한 게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라는 것이에요. 네. 일본 다음이겠죠. 그리고 이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데는 말 그대로 정주영 회장도 있지만 정세영 회장, 포니죠. 또 정몽구 회장 네. 다 이들의 열정이 다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니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냐면 2013년에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 553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이 편의점 얘기하니까 지금 사실은 그 정주영 회장의 동생으로 현대자동차를 일군 주역이 그럼요. 정세영 전 회장인데 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월급장이라는 말도 남겼고 아이 그럼요. 오죽하면 포니정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 자동차 그러면 말 그대로 끝까지 또 자동차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계열사 분리 과정에서 결국 현대자동차가 이제 정몽구 회장 쪽으로 갔는데 그 정도로 그만큼 자동차를 사랑했던 인물이 혼이정 정세영 전 회장이죠. 네. 화제의 드라마였죠.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는 극중의 진양철 회장이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식사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 장면은 정주영 회장이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온 가족을 청운동에 불러서 아침 식사를 주재하던 장면에서 영감을 얻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부지런함의 상징처럼 이야기되는 것이 4시 30분에 이동을 해서 온 가족이 5시면 다 같이 둘러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에 정주영 회장이 숟가락을 들어야 모두 다 숟가락을 들었다. 여기서 유래했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침 식사 안 올 정도로 게으름을 피우면 정강이를 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운동에서 이게 어디 이 현대 사옥으로 걸어갈 때는 항상 그 다 떨어진 구두 신고 다녔다는 그만큼 부지런함의 상징이었고 이 아침 식사 장면이 드라마 정말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도 극화돼서 나올 정도로 상징적인 대한민국의 이 근면 성실을 또 재조명하는 것이죠. 자, 이게 단순히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라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또 자녀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교육도 시켰다. 일명 밥상머리 교육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인지 손자인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정기선 HD 현대 사장은 정주영 정신의 계승이 이 밥상머리 교육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 정주영 정신이라 하면 무엇보다 이거 해봤어? 라는 거죠. 도전 정신이라는 것인데 지금 그 3세, 4세들까지 지금 경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네. 그 선대가 가지고 있던 그 기업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던 맨 허허벌판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산업 구조를 대변혁시킨 네. 그런 정신을 함께 이어받자는 그런 것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은 뭐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팀워크로 해서 네. 그야말로 수출 보국을 이루고 단순히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인도하는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신을 이어받은 3세, 4세들도 그 정신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보다 더 큰 발전을 이루겠다 이렇게 야무지게 다짐을 하고 이제 우리 기업의 역사들도 100년 가까이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200년, 300년 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크게 발전시켜 나가주기를 일반 소비자들이나 국민들도 다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주영 회장이 아꼈던 정의선 회장, 그런 정주영 회장의 정신을 계승해서 포니 쿠페 복원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3대의 합작품이다. 이거 무슨 얘기라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주영 회장 또 아버지인 정의선 회장의 아버지는 정몽구 회장 그리고 정의선 회장까지 이렇게 3대가 겹쳐진 거예요. 그런데 재계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보면은 정의선 회장에 대한 평가가 선대 정신을 참 잘 살린다. 그래서 포니 쿠페도 49년 만에 복원이 된 거 아니냐. 정의선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차 그룹 만든 과거를 기념하고 대석해야 된다. 이게 선대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하긴 해봤어. 이걸 그대로 살리고 있는 네네. 정의선 회장이 이건 나의 성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아버지 정몽구 회장까지 포함해서 3대의 성과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정부도요. 미래차에 대한 투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대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요? 그렇죠.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대통령이 지금 뛰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민간과 기업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최소한 우리가 장애물은 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규제들을 혁파하고 실제로 파격적인 세제 지원 같은 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지금 산업 분야죠. 미래차에 우리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수출이 제일 중심인 우리 산업 구조를 볼 때 뭐 반도체나 미래차, 배터리 부분은 정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30년까지는 세계 미래차의 3강이 될 수 있도록 네. 정말 그 투자에 총력 지원하겠다. 또 전기차 생산 시설의 약 35%는 세액 공제를 하겠다. 또 국가 산업단지 5곳의 미래차 특화를 이루겠다라는 여러 가지 지원 계획을 밝힌 만큼 이것은 기업 차원에서도 네. 상당히 든든하게 느낄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미래차 지원에는 전기차뿐 아니라 수소차도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 규제도 완화하겠다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충전소가 문제예요. 셀프 충전도 가능하게 하겠다죠? 그렇습니다. 이제 곧 가능해질 텐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수소 그럼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수소 에너지, 수소차 쪽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앞서가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동안에는 이 안전 때문에 이 셀프 충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왔는데 셀프 충전도 이제는 안전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만큼 더 안전하게 또 기준도 마련됩니다. 도심에서도 셀프 충전이 가능할 수 있다. 셀프 충전소도 이제 내년부터는 허용이 됩니다. 이 수소차에 대해서 안전거리를 허용하는 기준도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정말 중요한 게요. 정부도 경북도, 경상북도에서 올해 수소차를 한 300여 대 가까이 296대 보급을 했거든요. 근데 충전소 10곳을 이제 추가 설치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안전만 충분히 우리가 잘 확보할 수 있다면 수소차만큼 혁신적인 기술도 없습니다. 네. 이제 미래는 수소차와 수소 에너지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오늘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정책 앤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